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습관성 보유. 저는 이런 정무수석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제대로 정리하는 것만이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청와대는 야당을 자극해서 국회를 멈춰 세우는 일이 그렇게도 즐겁습니까?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무너지는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강기정 수석에 대해 즉각 합당한 조치를 내리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의존증이 또 재발한 것 같습니다. 강기정 수석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이 파행을 위한 부실 찾기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 상대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번 주 국회 얘기입니다. 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예산 국회가 시작됐지만 지난주에 있었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장 여파가 이번 주 내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 그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도 중단됐고요. 또 예결위 파행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이낙연 총리가 사과하면서 이 대립 국면은 좀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강기정 정무수석의 논란, 우리 진성호 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1차적인 감상을 이야기하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였는데 강기정 정무수석 뭐 여기 앉아서 토론도 하신 분인데 정말 이낙연 총리 말처럼 감정 컨트롤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국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저런 장면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본인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정말 욱하고 한번 이렇게 감정이 터질 수는 있는데 다른 안보실장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야당 제1야당의 그 원내대표 아닙니까? 간사인데 나경원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아무리 본인이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본인 답변 차례도 아니고 플로우의 뒤에 배석한 참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저기 보시면 나오지만 막 책자를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근데 그걸 보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비판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리는 초선이냐 재선이냐 삼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격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과거부터 협치를 하고 야당 의원들을 달래고 하는 게 원래 정무수석의 업무인데 저 장면만 보면 도발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한 사람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글부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도 저렇게 나오는 거 오히려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 강하게 해임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다른 야당이 볼 때도 그렇다는 것은 지금 청와대가 어쩌면 의도된 도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오히려 청와대가 협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강경 국면으로 몰고 가서 뭘 덕을 보겠다는지 그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경제도 엉망이고 올해 뭐 2% 승률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안보도 지금 다시 김정은과 이제 트럼프의 대화 국면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이 난장판을 만들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데 그건 한번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강기정 수석의 저 태도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뭐 청와대의 의도된 발언이었다?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 김 의원님. 근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강기정 정무수석이 저렇게 불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글쎄 그 이제 네. 그 안보실장과의 그 얘기 속에서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제 우긴다 안 우긴다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미사일 우긴다가 뭐냐? 발사체 문제 예, 때문에 발사체가 북한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테일이라고 하는 이동 발사체에 이동식 따로 분리해서 발사체, 예. 이동식 발사체를 분리해서 쏜 것에 대해서 정영 안보실장이 북한은 현재 ICBM을 테일로 발사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측에서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일부는 이제 아마 그 차량이 이 동체가 바퀴가 16개짜리인데 발사를 하게 되면 차량에 훼손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오히려 발사 패드를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동안 다른 발사체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북한이 테일을 가지고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본인은 정영 실장은? 아직은 그때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그 뒤에 또 국방위원회하고 정부위원회에서 정보본부장이 또 그 장군이 또 그런 데 그런데 대한 나경원 발언을 원내대표가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거군요. 반론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긴다라는 발언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강기정 수석이 원래 앞자리도 아니고 자기가 답변한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뭔가 노트를 들고 거의 사태질을 하듯이 국감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잘한 것 같지 않다. 뭐 충분히 잘 못한 거고요. 네. 사실은 오히려 이제 만약에 솔직하게 그런 일을 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만약 있었다 그러면 당장 정회를 하고 물론 저 때도 정회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정회를 하고 국회 말하자면 정원 감정법에 의해서 바로 고발하자 이렇게 공세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때는 그걸 법을 잘 몰랐더니 그냥 넘어가고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뒤로 더 감정이 솟구치는 네. 거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문제가 오래 가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강기정 수석의 발언 논란으로 인해서 국회가 다시 또 이 혼란, 국회가 아주 경색되는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국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더 걱정인 것 같아요. 그 행태 자체도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네. 결과적으로 국회가 이렇게 조금 더 경색 국면으로 가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삼선 의원을 지낸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의 초선 의원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또 국회 여당이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들이 급하다 이렇게 하면서 네. 서두르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약속을 어기고 뭐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접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청와대의 이 책임 있는 이 수석급 또 비서실장 또 실장 이런 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 네. 별로 급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하고 문제를 풀고 의논을 해가면서 네. 이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청와대 이 비서진들의 역할인데 그 성질을 참지 못하고 성질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속인 얘기를 다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도 상당히 저희 너무 잘 알잖아요.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셨을 네. 때. 그리고 책상을 치면서도 막 다혈질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진성호 의원님하고 좀 그랬었죠. 그래도 국감을 받는 피감 기관의 이 한 그 멤버로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낙연 총리가 본인도 사과를 했지만 네. 야당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고 이낙연 총리가 이제 사과를 해서 아름다운 모습 광경이다 이런 야당의 찬사까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또 총리가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또 금방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는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이제 2년 전의 상황을 좀 제가 반추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대표가 네. 이 국민의당 당시 국민의당 없어진 국민의당의 이
증거 뭐 제보 조작 사건이 났을 때 이거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머리 자르기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알고 있으면서 뭐 대표나 누구나 소위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굉장히 공분을 샀었고 완전히 경색국면으로 들어갔었죠. 그때도 대표가 사과 안 하고 결국에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전병헌 수석이 와서 박주선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정부는 당사자들이 이거를 바로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네. 이 대리 사과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서 제지하고 사과하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었어야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이런 대리사과의 모습은 저는 앞으로는 조금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관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 왜 그러면 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 안보실장 정의용 실장 간에 논쟁이 붙었느냐 하면 자 정의용 실장은 제가 볼 때는 무슨 악의를 가지고 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용 실장의 요지는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텔이라고 하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쏠 수 없다는 쪽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면 우기냐고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한 달 전에 이번에 국회에서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쏠 수 없다고 말한 그 삼성 장군이 있습니다. 네. 이 정보본부장이 가는 그 본부장이 똑같은 한 달 전 국정감사장에서 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한 달 전에는. 그리고 또 이제 그랬는데 정의용 실장은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물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쏠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좀 옹호는 해줬지만 요지는 쏠 수 있다는 쪽이었고 결정적으로 그 다음날 서훈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에서 단정적으로 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보위원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거긴 하지만 요지는 지금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텔에서도 쏠 수 있다는 쪽으로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 흥분한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 청와대가.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정의용 실장의 본심은 아마 이런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쏠 때 거치대를 통해서 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이분이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너무 중요한 이제 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자꾸 바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저는 이낙연 총리를 주시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강기정 수석만 비판한 게 아니라 경제수석, 이호성 수석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정의당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정미 의원이. 왜냐하면 이 경제수석이 한국당이 그 수치를 모르니까 잘 모르고 자료 뒤지고 하다가 한번 비판받고 다음에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톨게이트 요금 받는 사람들은 미래에 없어질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설령 없어지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청와대 경제수석이 말하는 것은 저는 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뭐 감수성, 뭐 감수성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알겠습니다. 수석이다 비판했는데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청와대가 국회에 와서 이 국정감사 또는 이걸 받는 태도가 지금 정상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김 의원님, 근데 하여튼 간에 이낙연 총리가 사과를 했고 그리고 강기정 수석도 뭐 언론 앞에서 유감 표명을 했고 또 뭐 김재원 예결위원장하고 또 맥주도 한잔하는 측면이 나왔던데요. 네. 이제 그럼 전국이 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야지 이게 뭐 이걸 갖고서 자꾸만 또 경색화되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 나경원 네.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그런 그 유감이나 네. 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0분 뭐 그야말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은 그랬어요? 일이지만 적절한 사과의 대상자이냐를 문제 삼는 거예요. 청와대 수석이 잘못한 걸 왜 총리가 반성하냐, 그러니까 뭐 유감을 표명하냐. 그런 면에서 여전히 나경원 대표는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얘기할 일이지 말하자면 장관의 어떤 수반으로서 총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는 했으나 이미 사실은 하반 그날 이렇게 분위기상으로 상당히 많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강기정 수석의 어떤 100번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풀려간다라고 보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시 또 장애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은 뭐 강수석 발언에 직접적인 연관은 같지는 않아요. 네. 하여튼 전략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전략인데 과연 지금 현재 오히려 그 이런 상황 같으면 자유한국당에 좋은 기회가 오는데 더 일하는 모습 또 일사불란하게 말하자면 예산에 대해서 꼬집고 하는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 또 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한테 온 기회를 갖다 다른 방식으로 좀 오히려 헛발질을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사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밖에서 이 장애투쟁은 계속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강일육 수석 핑계를 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한국당도 그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예결위원장에 사과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예산도 논의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법안들을 민생 법안들 그 통과시키는 데 노력을 함께 하는 게 맞지. 이거 가지고 계속 길게 또 뒤끝 보이는 것은 네. 어느 국민도 환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날도 추워지고 오늘 입동인데 네. 11월 한 달 동안 추운 데서 고생해 봐야 아 국회가 우리가 일할 곳이는가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장애투쟁 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칠 정도 아닙니까? 진성호 전원님 하신 말씀 근데 없어요? 장애 간단하게 투쟁은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한국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원내가 중요한 거지. 근데 장애 투쟁은 그냥 늘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주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주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토요일만 되면 꼭 촛불 집회 지난번에 늘 하듯이 꼭 뭐가 열립니다. 누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 무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투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꼭 토요일만 되면 열리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지난번 집회도 한국당이 주최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당들이 그 집회에 참가합니다. 거기에는 공동집행위원장들을 보니까 그 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등등 이름이 5명쯤 있고 그 본부장은 이재호 전 장관이고 총괄 대표는 정광훈 목사고 뭐 그런데 거기는 오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뜻이 이게 뭐 꼭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정광훈 목사의 말에 다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생각대로 과격하게 가는 분이 있고 또 한국당 의원들도 일부는 거의 참석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한국당 주체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친아이들 거의 한국당 사람들 같은데. 아니, 중요한 그건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광화문 네. 사정 말씀하시는 광화문. 거고요. 지금 여기 11월 달에 하겠다는 거는 전국을 9군데를 돌겠다는 거점 지역으로 거죠. 돌면서 공수처법 저지 이런 결의대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장애투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장애투쟁이죠. 그런가? 근데 장애투쟁이죠. 어쨌든 제가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일단 이 신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창원에서 처음에 행사를 했는데 창원 뭐 부산 등등 한다는데 오히려 당원들이 이제 영남 쪽은 좀 그만 오시라는 이야기 뭐 기사가 나는 걸 보면 꼭 이게 장외 집회에 방점이 찍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이슈를 가지고 이제 창원, 근데 뭐 일자리나 경제 가지고는 창원에서 이야기했다는 것 같고 한데 이게 그때는 보니까 실내에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건데 장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광화문 집회와 같은 장외 집회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장외에 산다고 해서. 결의대회건 뭐 장애에서 하는 어떤 집회이건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은 정기국회 상황이고 그렇죠. 국회 안에서 원외 대표건 원내 대표건 간에 함께 힘을 모아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지 국민도 안심하고 아 한국당이 좀 변했구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인적 쇄신 무슨 인재 영입하면 뭐합니까? 원내에 계시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원내에서 장애투쟁을 한다? 그건 아니겠죠. 장외라기보다는 장외는 어쨌든 아니- 자기의 예. 어떤 원내 안에 있어서 논의가 집중됐을 때 자기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측근에서 그런 기획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썩 그렇게 그 바람직하지 자기한테도 않다.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죠. 강기정 전무성 논란은 하여튼 이 부분이 하여튼 문제는 있었지만 논란이 되고 문제는 있었지만 하여튼 수습국민으로 들어섰으니까 한국당도 함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이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이루고 또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세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민주 세력의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장한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보수가 제대로 화합할 수도 통합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와 이 원칙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층에 안주하지 말고 중도 개혁층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쇄신과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자기 희생에 앞장서야 합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큰 걸음걸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서 도와주신 것도 많았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고 있는 보수 통합 그리고 인적 쇄신 관련 내용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6일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서요, 이 보수 통합을 위한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수 통합이 필요하고 또 이런 주장은 계속 있어 왔지만은 당 대표의 구체적인 합의기구 구성 제안은 처음이고요. 또 통합 대상의 한 축인 유승민 의원 측도 화답했습니다. 자, 전국에 세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보수 대통합론, 과연 이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장애는 없느냐, 전국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이냐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가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아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이 보수 대통합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첫전 속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어렵다?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네. 이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 하자마자 우리 공화당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은 묻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 변화와 혁신이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변화혁신, 거기 이제 신당 추진위원회도 뭐 기구도 만들고 했다는데 그 내부에서도 한국당하고는 같이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당 창당 추진위원회 단장인가요?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은 또 일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중진들 그리고 뭐 소위 친박이라고 불렸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도 반기를 네. 들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어느 정도 논의가 무르익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통합, 뭐 빅텐트 이런 얘기는 막 날아다녔죠. 날아다녔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던진 것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조금도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황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조금 회복한 지지율을 표창장이니 가산점이니 이런 걸로 다 까먹고 그리고 박찬주 전 대장 영입 과정에서 굉장히 이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 뭐 영입도 안 했지만 할 수 없었고 최고위원들 반대로 그랬기 때문에 조금 조급함이 앞섰던 게 아닌가. 차분하게 좀 준비됐던 게 아니라 쫓기듯이 이렇게 던지고. 그래도 유승민 의원은 화답을 했잖아요. 뭐 세 가지 원칙을 걸었지만. 그게 문제죠. 자, 유승민 전 대표하고 뭔가 조금 지속적으로 통화나 얘기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없었어요? 그거 전혀 없었으니까 그 다음날 그리고 이 기자회견 후에 통화까지 했다.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그럼 통화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에는. 기자회견 그러니까 후에? 후에 곧바로 통화를 했다. 그럼 통화도 안 하고 서로를 그냥 무슨 관심법으로 다 서로의 마음을 읽었나요? 그러니까 조금 준비 안 되고 쫓기듯이 했었고 또 크게 감동도 없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다 내려놓겠다는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좀 던지던지 뭔가 좀 국민에게 이건 뭔가 좀 제대로 판이 짜여가는구나라는 거를 국민들이 조금 솔깃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했던 이야기에 총합에 지나지 않았어요. 김 의원님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인 액션이다 그냥.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달리 보는데요. 그래요? 우선 그동안에 인재 영입 관련해서 이렇게 박찬주 전 대장 문제를 프레임을 바꾸는데 일단 성공했다. 대통합론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왜냐하면 바로 어쨌든 그 유승민 그 의원이 그 화답을 함으로써 이게 상당히 일정 정도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통합의 기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일단 새로운 국면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성공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보는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유승민과 말하자면 우리 공화당과의 관계가 이 끝까지 이렇게 풀릴 수 없는 부분,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세심하게 보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우리 공화당 부분에 대해서 뭐 파트너로 보기는 하지만 그것은 집토끼로 보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데도 네. 실제로 중도층이라든지 개혁 보수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대한 만약 문제의식을 갖게 돼서 네. 의도적으로 말은 대통합이지만 네. 유승민 측을 좀 진지하게 끌어들이는, 그러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중간 정도의 새로운 어떤 통합이 수도권이라든지 네. 또 당의 혁신과 분위기 전환에 또 본인한테도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책이 된다. 이제 그렇게 판단했을 경우 저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유승민이 세 듭니다. 가지 원칙을 걸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탄핵이랑 강을 탄핵에 건너자. 대해서는 본인이 아직도 NCND거든요. 탄핵 부분과 박근혜 대통령 부분을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애둘러서 이제 과거를 묻어두고 미래로 가자. 그만 얘기하자. 그런 부분은 사실은 대한애국당보다 나의 파트너는 유승민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말하자면 현재 지지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굳이 애걸복구를 하면서 우리 공화당하고 통합하는 것이 무슨 당의 시너지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만약 하면서 그런 정도의 포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재미있는 부분이고, 단 하나 어쨌든 그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역으로의 문제가 될 수 있죠. 바로 직전에 영입된 사람의 경우는 뭐냐, 혹은 통합되면서 일부 지역이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지역 차원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매니징해 가느냐, 그런 과제만 남아 있다고 보면. 진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시점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이걸 갖다가 미리부터 이걸 계산하고 낸 건지 아니면 정말 밀려서 한 건지 언론 보도처럼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상당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조국 사태로 말미암은 민주당의 어떤 그 침체를 한번 북돋아 보려고 아이디어를 내서 뭐 누구 최동욱 뭐 전 총장을 뭐 군산으로 출마시키고 뭐 모병제를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물론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가는데, 한국당은 일단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쇄신이나 뭔가 파격적인 감동이 없었는데 이 보수 통합론, 그러니까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유우파 대통합론을 꺼내는 순간부터 미디어는 지금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은 숨어버렸습니다. 거의 안 보이고 이 논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유승민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소외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아니 탄핵 오적들을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걸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통합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통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복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이 저렇게 이제 추세가 떨어진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이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당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해보면 그때 당을 떠났던 사람 또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복당파들은 주로 수도권에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리를 지킨 분들 영남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의 이 카드는 다시 뭉쳐서 내년 총선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지금처럼 나뉘어져 가지고 한다면 둘 다 필패할 수도 있다. 왜? 표가 갈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데 지금 말씀처럼 유승민 대 황교안이 생각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황교안 스타일로서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전화 잘 안 받는데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빠르면 뭐 12월 이야기를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이거 빨리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실무 협상하고 또 이제 그다음에 지도자 만나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디어가
받아주기 알겠습니다. 시작하니까. 일단 탄핵이라는 부분은 묻어두자, 얘기하지 말자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유승민 의원이나 정도까지는 황교안 대표나. 그러니까 탄핵을 묻기로 했다고 언론 보도는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 통화에서 두 명이 합의한 거는 극복 못할 건 아니다. 그렇게 탄핵은 얘기했죠. 뭐 묻자 뭐 이런 식으로 네.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뭐 잠재적인 시한폭탄 같은 거 아니에요? 시한폭탄 그러니까 네. 어쨌거나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는 필요합니다. 나오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세훈 전 민주당에서 시장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킨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떠나서 저는 다 떠나서 이겁니다. 국민들 앞에 한국당이든 뭐 좀 유승민 신당이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건지 그것들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각자 진짜. 하든지 뭉쳐서 하든지 또는 제3의 뭐 신당을 만들든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하지만 한국당에 대해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싫지만 알겠습니다. 한국당도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잡기 위한 지금 통합론이기 때문에 그거는 황교안까지 유승민의 리더십을 봐야겠죠 이제. 누가 합치면 좋겠죠. 좋죠. 예, 잡도 좋을 좋으시죠. 거라고. 예. 근데 좋을 우리 거라고 공화당은 아니고 일단. 그것도 우리 공화당도 만약에 타협 아니 같이 오면 좋은데 문제는 이 정치에서 이게 쉽지 않은 게 또 어느 지역구는 어느 쪽 사람을 공천 주고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이게 당장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보수 통합이냐는 말씀이죠. 저는 그러니까 유승민 보십시오. 바른 그 정당과 국민의당의 일부가 합쳐져서 바른 미래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른 정당에 있던 사람 중에 1차 돌아간 복당파가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좀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2차 복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저는 좀 정교하게 말하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맨손 쥐고 가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조금 민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신당 창당 기획단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7, 8명 의원인데 국민의당 안철수계 의원들을 보면은 대부분 또 비례대표잖아요. 당에서 놔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잦은 탈당해서 가면 전직 의원 달고 가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결단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신당 창당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조차도 네.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은 안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부의 자중질환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이게 뭐 이렇게 쉽게 풀릴 일이겠습니까? 얘기의 시작은 물꼬를 텄지만 첩첩산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탄핵 문제도 그렇고 내부에서의 어떤 통합의 입장도 정리가 안 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이렇게 청사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간다고 하면 원래 한국당에서 나온 탄핵 그 찬성파들이 그냥 2차로 돌아가는 것. 복당이다. 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란 문제가 하여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는 생각은 공천 지분 문제인데,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들어갔을 때 유승민 의원과 함께했던 의원들에게 공천을 줄 것이냐라는 문제. 그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신당 추진위를 띄우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것이 없으면 개인 입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입당되고 난 다음에는 네. 공천권에 대한 주장을 하기가 어렵고 최소한 몇 명이 가든 조직적으로 가야만 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전략이 있는 거고 네. 뭐 권은희 의원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아직은 서로 간에 충분한 소통이나 네.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각계 발언은 나오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현재 지금 권은희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바른미래당에 있는 사람들의 갈 길이 일부 뭐 민주당이나 그 길밖에 민평당 외에는 갈 데가 어디 있냐. 과연 그리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21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변수도 얘기해요. 저 유승민 의원 쪽 사람들 쪽에서는 선거제가 개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한국당에 안 들어가고 우리가 그냥 일부 있어도 아니, 그럴 수 우리한테 있죠. 그럴 수 때문에 있지만 굳이 들어갈 이유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달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선거제 개혁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숙련 기간이 1, 2개월 속에서 그 문제는 다 보고도 합당 그러니까 12월 달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 안에 수사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비례도 가든 어떤 형태로 가든 아예 황교안 대표가
간판도 새로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에서 기존의 인재 영입 그러면 아무 상관없고 그러면, 새로운 뭐 연동형 비례등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새로운 이렇게 그 보시는 거죠. 변화에 따라서 당의 구조를 확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오히려 현재 말하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민주당 구도보다 훨씬 유연하게 변화할 수 그럼 있다는 유승민 판단이 의원이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는 개혁 보수라는 부분도 한국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국당이 받아들이냐 문제가 아니라 네. 자 황교안 대표의 말 그대로를 표현하면 한국당 간판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말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핵과 이런 과거 문제는 묻어두자. 미래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자꾸만 배지를 보는데 예. 지금 한국당에 100명이 넘는 배지가 있고 저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유승민계 이런 거 하면 뭐 10명 좀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모임은 자유우파 대통합입니다. 그러니까 배지를 달았든 안 달았든 지금 장외에 있는 제야에 있는 분들도 한국당이 싫어가지고 나 정치 안 하고 이제 계속 내 주장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시민사회단체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분들이 좀 있고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고 이미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런 분들은 중도 이런 모임을 갖다 가지고 지금 통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신당 만들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정태근 의원 뭐 등등 제가 만나봤는데 네. 정말 실망하고 이렇게 보수의 가치는 다 좋은데 한국당 같은 그런 이미지로 또 한국당이 그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한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의 분들이 또 출마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감동을 못 준다. 바꾸자. 그러면 당을 깨버리고 차라리 한국당을 깨고 뭉치자. 그러니까 이쪽은 100명이고 저쪽은 10명이라 하더라도 네. 뭐 당대 당 통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수의 가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황교안 대표는 내가 대표 안 할 수도 있고 모실 수도 있고 다 이런 각오로 해야도 될동 말동인데 지금 자꾸만 지금부터 뭐 공천하는데 야 그 지역구는 네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식으로 만약 협상을 시작하면 저는 이거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이제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런 거고 네. 솔직히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의 신당 추진위가 만들어졌지만 거기도 권은희 의원 생각이 자유우파라면 하는 거고 진보다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갈까 안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예. 단순히 무슨 뭐 내가 이 바른미래당 소속이니까 뭐 합치면 따라가고 공천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보수 정당으로 되면 권은희 의원은 광주 지역구에서는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분은 못 오는 것이고 좀 중도적이고 또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이쪽 보수 우파 쪽으로 오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심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과거보다. 그렇다 그러면 각자 계산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자기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이 여기 온다는 건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유승민 대표, 전 대표도 본인을 희생해야 됩니다. 예컨대 뭐 대구 알겠습니다. 지역구 내가 챙기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이제 거죠. 남는 부분은 과연 한교안 대표의 실제의 그 본인의 어떤 이념적 정형이 개혁 보수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본인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 다음에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허덕거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십 위기를 보여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장을 열었다라고 하는 공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걸 끝까지 매듭 지어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있고 당내 반발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예측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리더십의 진짜 진정한 의미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국당 내부 혁신이 우선적인 것이지 이렇게 땜질식으로 유승민계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금 세를 불리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안이한 발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제가 몇 달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5.18 망언에 대해서 유야매어 넘어가 버린 것.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박찬주 전 대장이 삼천교육대를 운운했는데도 소중한 분이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찬주 전 대장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모셔왔냐라고 최고위원회에서 반발해서 보류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한국당의 정체성임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5.18 유야무야나 80년에 삼천교육대를 운운하는 이런 인사를 이렇게 영입하고 뭐 지역구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은 마음의 고향이지만 선거는 한국당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분을 귀중한 분이라고 인재영입 1호로 모셔올까 했던 한국당의 정체성 그런 것들을 다 덮어두고 유승민계 조금 받아들이면 통합이 돼서 우리가 빅텐트 안에서 잘 될 거야 굉장히 안이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네. 내부 개혁과 혁신이 우선이죠. 이런 것들을 진작에 알겠습니다. 쳐냈어야죠. 그다음 얘기를 하죠. 지금 총선이 다가왔으니까
그만해라. 삼선 의원들은 수도권에 나가든지 용퇴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한국당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이 이제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영남, 그 서울 강남 3구 3선 이상 용퇴하시든지 네. 험지로 나가시라 이게 이제 김태흠 의원 주장이고 또 그 외에도 네. 지도자를 지내셨거나 이런 분들도 포함돼.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뭐 서병수 전 부산시장, 근데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도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보니까 경남에 고향에 출마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험지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수도권으로 가라 이거죠. 그래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는 또 이제 아니 김태흠은 당신의 뭐 친박의 뭐 핵심이었는데 당신은 책임 안 지고 뭐 남 보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초재선들이 또 이제 뭐 성명서를 냈습니다. 뭐 초선들이. 근데 그걸 보면 이분들은 나도 당에서 공천 안 주면 난 출마 안 한다. 어디 가라 간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대신에 선배들 나가라. 이렇게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홍준표 대표만 지금 싸우는 것 같아 보니까 당신들 까면 안 돼. 반은 나가지 마.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붙는데 저는 이건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동안에 굉장히 무력했던 이유는 당내 갈등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시키면 황교안 대표가 자 모이자 그러면 다 모입니다.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밖으로는 반란 또는 항명으로 보이더라도 당대표의 말과 사무총장의 말도 어기고 좀 항명도 하고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 나름대로 좋다고 보고 다만 이런 거 있는 게 친박은 우리 친박이 거의 80% 90%를 보는데 네. 친황만 생겼다는 게 이번에 초선들이 그 성명서를 보고 이제 또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는데 그럼 당신들은 뭐냐 이거죠. 왜냐하면 유민봉 의원이 초선 비례대표인데 알겠어요. 불출마했으면 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지난 감사 때 서울교통공사 그 세습 그걸 제기한 분입니다. 유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58년 개띠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닌데 출마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초선 중에는 이런 분이 없냐는 겁니다. 이철이나 표창원은 나이는 어리지만 스타적 뭐 기질도 있지만 안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희생을 좀 하는 분들이 더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감동은 없습니다. 지금 서로 알겠습니다. 당신 나가라는 건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는 감동이 좀 덜하다. 그러니까 김태훈 의원 입장에서도 자기는 하나도 해당 안 되잖아요. 재선이니까 3선 이상도 아니고 뭐 충청권이니까 뭐 수도권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얄밉게 보여지는 거죠. 차라리 누군가 말하자면 그 중에 내가 포함되니까 내 먼저 안 나오겠다는 그런 어떤 희생을 하는 재선 정도의 리더가 있으면 그건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뭐 진영님께서 이제 이런 내부 논란이 있는 게 역동성이고 좋은 거다 하는데 저는 또 하나의 말하자면 친황 선언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대통합하면서 그게 하답을 해서 다선 의원들 쫓아내겠다는 어떤 합심으로 친환경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뭐 형태의 선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다선 의원들 일사불란하게 그런 내보내고 친한계 의원들이 공천을 받아서 당을 장악해 나간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장악을 한 겁니다. 리더십에 의심을 하지만 통합하면 다 따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명을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희생하라면 희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희생을 안 한다. 감동이 없다는 게 그런 건데 그런데 문제는 황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뭘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따라갑니다. 왜? 지금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말씀처럼 뭐 친박이나 이런 데서 반발할 줄 알았는데 탄핵을 묻고 가자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좀 더 시끄러워야 된다. 너무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그쪽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근데 왜 목소리를 안 내냐? 김정호님의 좀 웃음을 좀 웃으셨는데 웃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황 대표의 통합론에 대해서 초재선은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 초재선 환영하고 중진들은 숨죽이고 있는 거죠. 네. 눈치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그건 상황인데 맞다.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주당하고 이 불출마 선언 게임에선 진 것 같아요.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보세요. 벌써 한 15명 뭐 확실한 초재선 포함해서 비례대표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위 20%는 이제 또 커트 시킨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을 모스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니까 범주가 훨씬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40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128명에서 40명. 역동적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에 반해서 한국당은
뭐 김태흠 뭐 충남 재선인 김태흠 친박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유인봉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공식화 시킨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네. 다른 생각이 있는 건가 했는데 공식화 시켰다는 것 뿐이지 이분도 친박이죠.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처럼 크게 감동을 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일할 만한 사람이고 그만둬야 될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은 왜 일할 만한 사람이 그만두지? 이렇게 국민들은 바라보는 반면에 아깝다. 이런 반면에 한국당은 지금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 누가 있죠? 김무성 의원 등등 계셨습니다만 이제 그분들도 다시 한번 나가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의원이요? 포함해서 본인은 영도는 안 본인은 나간다는데 아니지만 험지에 출마라는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본인은 안 나가겠다고 했던 분들 중에서도 김정은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한국당 윤상직, 큰일이다. 김정은 뭐 또 누구야 정종섭 뭐 몇 분들은 안 나올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지금 그렇죠. 나올 것처럼 지금 또 지지율이 보이네. 조금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이미 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국정농단과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이 우리가 20대 의원들은 모두 다 불출마하겠습니다 해도 지금 국민이 감동받을까 말까인데 그런 정도의 어떤 충격요법이 없는 한 이 정도 불출마 네가 하세요라는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모든 중진은 그럼 다 물러나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이를테면 험지 아닌 호남에서 쉽게 되지 않았냐라고 했던 호남 중진들 다 물러나거나 험지 출마해라라는 얘기는 야당 시절 똑같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바뀌었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강남 3구하고 뭐 어디 그 16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험지 출마해라 이렇게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중진들은 다 물러나라 이렇게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그건 아니죠. 생각하고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중진의 지혜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초재선만으로 어떻게 국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기계적으로 어떻게 잘라야 된다 이런 말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표적인 예가 이낙연 총리 아닙니까? 호남 중진이셨죠. 그리고 다 험지 출마해라, 뭐 중진들 다 이제 뭐 불출마해라 이런 얘기 민주당에서도 와글와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다 딛고 전남지사 하시고 총리가 됐잖아요. 네. 이낙연 총리 없었으면 문재인 정부가 어쩔 뻔했습니까? 주광덕 의원까지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찬사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중진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거는 조금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그래서 공천이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게 초재선 의원이라고 해서 당의 개혁과 혁신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저는 불출마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예. 있는 게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은 지금 뭐 40명 뭐 이 정도 하면 뭐 굉장히 큰 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쉽게 해서 강제로 이제 나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 룰에 의해서. 근데 한국당은 지금 룰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항상 룰이 없죠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룰을 만드는 무슨 위원장을 하고 있는 신상진 의원이 네. 하는 말 들어보면 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한국당은 한 50% 될 거다. 제가 봐도 김정은 의원님 말처럼 전부 다 지금 막 이게 손 들고 나가도 국민들이 될까 말까인데 50% 주면 자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룰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중에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고 알겠습니다. 12월 그때 그게 발표되면 타이로 그게 별로 나갈 거라는 생각. 진정성 있게 안 들리는 이유가 간판을 다시 단다는데 뭐. 왜냐하면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당이 계속 바뀌는 동안 청년 여성이 계속 밀리는 그런 대행정 요소가 와서 그렇습니다. 유럽의 정당에서 여성 비율 청년이 높은 것은 당이 안정되게 가기 때문에 당 중앙의 건의로 전략 공천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역으로 보면 여성 공천자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성 성인지 감수성 뭐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평등 욕구가 높고 그러듯이 다시 지금 50% 불가능한 얘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한국당이 정말 유승민 의원이 뭐 가정입니다만 또 진성호 전 의원님이 상당히 희구하는 듯한 내가 느낌을 받았는데 유승민 보수 통합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당히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호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호재가 아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여당이 지니고 있는 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네. 국정 상황 또 대통령의 지지율의 추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차피 무겁게 총선은 올 중간 겁니다. 평가자 이제 선거가 그래서 같기 우선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획단 단위가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말하자면 노장층 또 남녀 비율을 좀 높이는 이제 네. 형식적인 측면부터 가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아까 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당 모두가 좋아서 투표하지 않는 현재의 부동층이 높아지는 상태일수록 정도를 가는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순수 정치로 해갖고 국민들을 속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스스로 갈 때 새로운 말하자면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이지 네. 겉으로 번듯한 그런 몇 가지 어떤 그 뭐랄까 속된 말로 섹시한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가지고는 안 된다. 50%그 연동형 비례제가 선거법이 통과되면은 전국에도 상당히 지금 논의하는 부분들도 좀 상당히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가장 큰 이제 변수겠죠. 네. 그런데 지금 통합 논의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에 따라서 거기 또 연동될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유한국당 통합에 연동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른미래당이 그 같이 찬성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키를 갖고 선거법이. 있는. 그랬는데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헤어지는 건데 유승민계가 이제 간다 이거죠. 가면 한 6, 7명 되나요? 그 나머지와 그다음에 대한신당과 정의당과 민주당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128 아무래도 한국당과 기회를 같이 할 수밖에 없겠죠. 보수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 유승민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 간다. 가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약간의 이제 또 이 애초에 패스트트랙 그렇죠. 복잡하게 128에서 한 복잡해지는 21석이 더 필요한 건데요. 수문안에 21명. 대한 계산이 21 더 명. 복잡하게 네, 복잡해야 그래서 되는군요. 이게 뭐 한 굉장히 더 복잡한 고차 방정식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또 하나는요, 민주당이 이제 호남에서 지금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이번에 호남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 이 기사가 하나 빠진 게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데 호남의 여러 가지 지역구에서 지금 대한신당인가요? 거기가 약진을 하고 현역 지금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밀리고 있다. 그래요? 이런 여론조사, 이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여론조사 나왔답니다. 그래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신당 그쪽도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사실 좀 숨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 한번 해볼까? 이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여론에 따라 가지고는 다들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근데 이제 그쪽도 아마 통합론가 호남에 있을 수 계시는 있고. 분들이 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를 넓히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크게 뭐 손해 볼 건 없는 것 특히 같아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약진했을 때는 호남 유권자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십수년간 당 하나만 도와줬더니. 찍는 거 너무 힘들었다. 우리도 선택권이 생겨서 너무 좋다라는 게 국민의당이 약진했던 정말 그 모티브가 됐던 거거든요. 네. 어떻게 민심이 변화할지는 5개월은 길고도 짧습니다. 계속해서 5개월 될 때까지 저희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 주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 측에서 상당히 많은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뭐 지난번보다는 한 5배 이상 방위비 많은 협상 말씀하시는 것 방위비에 같네요. 대한 부분하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예결위 질의에서 외교부 장관도 여러 가지 질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분담금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분담도 아니고 완전히 100%를 넘어서는 비용을 내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 형식적으로는 총액론 그중에 말은 뭐 5대5로 낸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듣는 얘기로는 충분하다 유지하는데 오퍼레이션 앤 매니지먼트 비용으로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한국에 대한 재평가 말하자면 제3세계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말하자면 그 미군의 기여도에 대해서 한국이 분담해야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1조 5천억이나 2조까지 얘기하는 건 막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5배를 갑자기 내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하고 또 국회에서 비준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동맹이냐 이게 그 뭐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익과 동맹
자주 국가와 동맹의 그런 절충점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걸 완전히 타결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트럼프의 비즈니스식 동맹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미국도 다시 한번 생각해도 우리 정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금 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11.6 부동산 대책인데 지금 저게 나오고 난 뒤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은 규제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부산도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쇼핑하듯이 아파트를 사러 온답니다. 특히 해운대, 수영구 이런 데는 집값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 며칠 안 되는 데는 뛰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다는데 참여연대, 경실련이 모두 성명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집값 잡는 걸 포기했느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도 사실은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원래는 집값을 잡고자 정책을 냈다가 결과적으로는 2배, 3배 올랐습니다. 지금 저는 문재인 정권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게 핀셋으로 찝듯이 규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을 강남 4구하고 마용성이라고 요새 합니다.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거만 규제를 들어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 경기도 또는 뭐 이런 몇 군데를 하는데 부산은 이게 전략지역이라서 총선용으로 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일산 빼고 부산 전략지역구 빼고 그러니까 이미 경실련이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경실련의 이제 그 부동산 대책위원장이랑 개혁위원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한 말이 자 22조 들인 4대강을 그렇게 우리는 비판을 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슨 SOC 사업이냐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150조를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막 지금 뿌리고 있다 돈을. 6배, 7배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가 국민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결과적으로 집값이 강남 일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핀셋을 찝는 게 아니라 지금 풍선 현상인데 지금 뭐 마포구 사는 사람들 열받는 게 아니 난 공동 몇 동인데 저 앞 동네는 다 풀려주고 우리는 규제를 받고 있다. 기준도 없고 현명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무능함. 그래서 저는 집값이 또 오를 거라고 좀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강남은 게다가 지금 자사고도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다 뭐 특목고도. 그러면 또 강남 집값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 부동산에 대해서는 김현미 장관 지금 뭐 곧 출마하시겠지만 제발 좀 진중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으로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연장선상의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요? 교육 정책을 빈대떡 뒤집듯이 하고 있는 이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저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네. 목요일 날 발표를 했었죠. 어제 발표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2025년에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다 폐지한다. 그리고 일반고로 다 전환하겠다. 거기에 한 2조 2천억인가요?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학종, 수시, 뭐 수많은 이 대학 입학하는 방법이 뭐 몇천 가지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늘 엄청난 갈등과 논란이 있어 왔고 또 그렇게 토론하고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면서도 이제 이런 제도들을 정착시켜 왔는데 방향이 맞다 손 치더라도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어떻게 5년도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2025년이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들이 대학 갈 때거든요. 앞으로 내일 일도 모르는데 6년 뒤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91조 바꿔가지고 해놓으면 그 다음 정권 들어오면 영원히 집권할 겁니까? 이해찬 대표 말씀처럼 100년 정당, 100년 집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정권에서 시행령만 바꿔버리면 또 교육 정책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정한 것은 좀 원칙을 가지고 하고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자, 총선이 이제 5개월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각 당이 벌써부터 이 정치 공학적인 이슈를 쏟아내면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선거 전략과 공천 전략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또 사물 인터넷 등 이 미래를 향한 혁신과 창조가 펼쳐지고 있는 이 즈음에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미래의 전략을 내놓아야 할까요?
향후 30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비전과 임무를 내놓는 것이 바로 국민 공감적 총선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